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0살, 저는 온 동네의 손가락질을 받던 청각장애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신혼 첫날 밤 아내의 면사포를 걷어 올린 순간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탄광마을 전체가 두꺼운 눈에 뒤덮였고 칼날 같은 바람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스치며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는 직접 깎아 만든 목발을 짚고 마을의 유일한 길을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석 달 전 광산 붕괴 사고로 다친 왼쪽 다리는 날이 굳을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의 운이 좋다고들 했습니다. 젊은 동료를 구하고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유급 휴가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는 그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새까만 탄가루에 익숙한 광부의 미소였지만 그 속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일을 쉬는 동안 낡은 책 몇 권을 읽는 것 외에 그는 적적함을 달래려 박 여사의 구멍가게에 자주 들렀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없는 게 없었습니다. 실과 바늘, 사탕, 세제, 그리고 읍내에서 새로 떼어온 꽃무늬 원단까지 40대 중반의 박 여사는 인심 좋고 말씨가 고왔습니다. 민준을 볼 때마다 늘 먼저 물었습니다. 총각, 다리는 좀 괜찮아? 이제 걸을만해? 소박한 질문이었지만 추운 겨울날 손에 쥔 따뜻한 찻잔처럼 그의 마음을 덮여주었습니다. 가게 구석, 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 낮은 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색실 상자와 수틀이 있었죠. 한 젊은 여인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녀린 몸, 하얀 손목, 살짝 숙인 고개와 길게 드리워진 속눈썹이 시선을 반쯤 가리고 있었습니다. 밖의 눈송이처럼 하얀 피부와 고요한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가게 안을 순간 정적에 잠기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게에 올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번은 박 여사가 안쓰러움과 애정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막내딸 서연이야. 어릴 때부터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서 참 안 됐지.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연도 시를 고르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을 초입의 오물물처럼 맑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지독한 외로움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재빨리 고개를 숙였고 두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늘을 쥔 손놀림이 아까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서연의 눈빛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게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어떤 날은 사탕 한 봉지를, 어떤 날은 실 한 묶음을 샀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저 박 여사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온몸을 녹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연 역시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박 여사와 이야기할 때면 서연은 슬쩍 고개를 들었고 그가 돌아보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또 뺨을 붉혔습니다. 한 번은 그가 물건값을 내다 실수로 돈을 더 냈습니다. 박 여사가 돈을 돌려주는 대신 서연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그의 앞에 조용히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초겨울의 햇살처럼 맑은 그 미소에 민주는 온몸의 피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그는 그녀가 입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박 여사가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총각, 우리 서연이를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그저 동정하는 건가?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젖은 연탄처럼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실을 잤던 서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맑으면서도 두려움에 흔들리던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지켜주고 싶은 열망이었고 붉은 아궁이가 타오르고 바늘 소리가 들리고 고양이처럼 조용히 오가는 작은 그림자가 있는 가정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수어를 배워서 서연 씨와 손으로 대화하고 싶습니다. 눈으로 서연 씨의 말을 듣고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박 여사는 한참 동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겪어야 할 힘겨운 삶을 기꺼이 함께하겠다는 남자가 나타난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앞으로의 긴 세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과연 이 젊은 광부가 시련 앞에서 굳건할 수 있을까? 그녀는 못을 박듯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첫째, 평생 내 딸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둘째, 결혼하더라도 언제든 나를 보러 올 수 있게 해주게. 셋째, 만약 자네가 내 딸을 함부로 대하는 날에는 내가 당장 데려올 걸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민주는 두 손을 모으고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서연의 미소와 수호, 그리고 손가락으로 전해줄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지붕 위에 하얀 서리가 내렸을 때 그는 가게를 다시 찾아가 굳은 목소리로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식으로 따님을 제게 주십사. 찾아뵙겠습니다. 민준이 청각장애인 처녀와 결혼한다는 소문은 마른 들에 불 번지듯 탄광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놈 참간도 크다. 국밥집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려가면 대화는 어떻게 하려고. 어떤 이는 더 악의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첫날 밤의 소리라도 제대로 들을 수 있겠어. 그는 그저 목발을 쥔 손에 힘을 줄 뿐이었습니다.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 동네 사람들 입 막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김 여사는 등나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아, 내 인생도 충분히 고단한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 하느냐. 먼 미래까지 생각해 본 것이냐. 말이 통하지 않으면 자식 문제, 집안 문제도 어려워진다고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제 아내와 가족을 책임질 겁니다.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복이니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헤어지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는 까맣게 그을린 아들의 얼굴에서 석탄 불처럼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내가 한번 만나나 보자. 상견례 날 서연은 옅은 하늘색 저고리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나타났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공손히 올리고 있다가 일어서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수어를 몰랐지만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깊은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구나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아직 복이 남아있나 보구나. 그렇게 두 집안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박 여사는 떠들썩한 예물은 필요 없고 그저 좋은 사위 하나면 족하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민주는 읍내에서 수어책을 빌렸습니다. 밤이면 거울 앞에 앉아 서툰 손동작을 연습했습니다. 광산일로 굳어진 손가락이 좀처럼 펴지지 않았지만 서연을 향한 그리움은 굳은 손가락마저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가게에 가서 박 여사에게 직접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수어로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보고 싶었어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의 벽에 서서히 금이 가고 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치러진 결혼식에는 풍악도 화려한 예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까운 친지들을 위한 조촐한 잔치상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뒤에서 돌을 던지는 듯한 수군거림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마루에 서서 신부를 맞았습니다. 분홍색 족두리를 쓴 서연이 차에서 내렸고 간소하지만 엄숙한 예식이 치러졌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섰을 때 민주는 천천히 수어로 말했습니다. 사랑해, 서연. 서연은 미소 지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떨리는 손으로 답했습니다. 믿어요. 신혼 첫날 밤 방에는 꽃무늬 이불이 깔려 있었고 붉은 글씨로 쓴 축하 글귀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쳤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휑하니 불었고 가칠한 나무 냄새가 났다. 민주는 침대 옆에 앉아 설레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면사포를 걷어 올렸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이른 봄의 매화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듣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속삭였습니다. 평생 내가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 줄게. 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자 그녀의 그림자도 함께 일렁였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몇 마디 말을 건네려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꽃자락이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촛불이 그녀의 하얀 등을 비추었고 그 순간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어깨부터 허리 아래까지 마치 도끼날에 찍힌 듯한 길고 흉측한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울퉁불퉁 솟아오른 살과 낡은 실밥 자국이 끔찍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는 눈에 스친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표정을 읽고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이며 필사적으로 수어를 했지만 갓 배우기 시작한 민주는 그 뜻을 다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녀에게 옷을 걸쳐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박 여사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좀 와주세요. 박 여사가 방으로 들어와 무너져 내린 딸의 얼굴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내 딸의 남은 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아이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네. 박 여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7살 때까지는 종달새처럼 제잘거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흐린 오후 박 여사가 읍내에 간사이 텅 빈 집의 마을에 불량배인 철민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도망치며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집이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핥히고 이로 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이성을 잃고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들어 서연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박 여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당은 피로 흥건했고 서연은 의식을 잃은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 이후 서연의 목소리는 사라졌고 귀는 닫혀버렸습니다. 박 여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손가락질이라도 덜 받게 하려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네. 철민이네는 돈도 있고 백도 있어서 내가 경찰서며 군청이며 쫓아다녔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었습니다.
핏줄이 붉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그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그녀의 심장에 새기듯 수어로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사랑해. 내가 여기 있을게. 서연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터져나오지 못한 울음이 그의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육체적인 의미의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에게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툰 수어와 숨결, 그리고 심장 박동으로 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연 씨를 데리고 읍내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박 여사는 말렸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의사도 포기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는 오늘의 과거이고 오늘은 내일의 과거입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박 여사는 사위의 굳은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읍내 병원에 나이든 의사는 서연을 아주 꼼꼼히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청각장애가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기능성 장애라고. 그는 침술과 마사지 치료, 그리고 발음 연습을 병행할 것을 권하며 가족의 끈기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주는 매일 오후 서연을 데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플라타너스 길을 지나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머리와 목에 침을 맞을 때마다 서연은 눈살을 찌푸렸고 관자놀이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민주는 곁에 앉아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글자를 하나씩 짚으며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큰 종이에 글씨를 써서 서연이 입 모양을 따라 하도록 했습니다. 밤이면 그는 눈으로 듣는 법을 익혔습니다. 아내의 목에서 전해지는 아주 작은 떨림까지도. 2달째 되던 어느 비 오는 오후, 서연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귀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처마 밑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또르륵 또르륵. 너무나 평범한 그 소리가 그녀에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칠고 끊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 그것은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목이 메어와 아내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갱도 안의 시한폭탄을 막 해체한 사람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밤,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목이 가늘게 울렸습니다. 준, 안개처럼였고 어린아이의 글씨처럼 비뚤어진 두 음절. 하지만 그것은 분명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주는 들고 있던 펜을 놓고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터진 댐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응, 나 여기 있어. 박 여사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소매로 눈가를 훔치고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두 사람에게 남겨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이 소리를 듣고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예전의 수군거림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게의 실이나 과자를 사러 와서는 그 광부의 새색시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네. 민준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상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마주 앉아 한 문장 한 문장 더 또렷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시켰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저 왔어요. 그 간단한 문장들을 또렷해질 때까지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잘 익은 홍시 몇 개를 들고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용기를 다해 더듬거리며 한자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김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난과 고생으로 평생 웃을 일이 거의 없었던 분의 보기 드문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홍시를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고는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 애기 착하다. 그날 밤 김 여사는 오랫동안 앉아 집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철민이라는 놈 말이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옛날에 걔네 집이 워낙 기세등등해서 다들 쉬쉬했지만 요즘도 아주 거들먹거리며 다닌다더구나. 하지만 지난 일은 잊어버리거라. 집안이 평안한 게 가장 중요해.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불꽃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 불꽃은 태워야 할 것을 정확히 태울 줄도 알았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었고 목소리는 점점 부드러워졌으며 발음도 정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주 웃었고 눈빛에서는 깊은 그늘이 거쳐갔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위해 새 수틀과 더 튼튼한 책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가끔 들러 서연에게 새로운 자수 도안을 가르쳐주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딸이 입모양을 읽는 연습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작은 집 지붕 아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찌개가 끓는 소리, 그리고 부부가 서툴게 글을 따라 읽는 소리가 따뜻한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장날 민준이 콩자루를 치고 집으로 오는데 길모퉁이 술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배가 나오고 은목걸이를 한 철민이 거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벙어리를 데려다 말을 가르치니 아주 용이 났구나. 몇몇이 따라 웃었습니다. 민주는 지게를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식들도 당신 말을 듣고 배울 테니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철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민주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때가 있고 모든 빚은 올바른 방식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민주는 마루에 앉아 초승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따뜻한 차를 옆에 놓아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아니,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뻐.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야간 근무를 알리는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벽에 흔들리는 빛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등 오달에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라는 것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심과 인내로 말할 수 있을 때 모든 어둠은 서서히 밝아지리라는 것을. 바깥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집안은 서연이 매일 밤 글을 읽는 소리로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만든 책상 앞에 앉아 한 손은 목에 대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민준이 크게 써준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입술이 움직이고 단어들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이제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발음이 조금 더 정확해질 때마다 그녀의 눈은 빛났고 민주는 의자에 기대앉아 눈가에 주름이 지도록 웃었습니다. 박 여사는 놀러와 낡은 옷을 꿰매다가 손과 목소리로 제잘거리는 두 사람을 보며 오랜만에 되찾은 평온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돕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추석인데 송편같이 빚을까? 서연은 고개를 들고 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온 용기를 내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김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자애롭게 웃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기쁨이 막 싹트려 할 때 운명은 꼭 불씨를 시험한다고들 합니다. 그날 오후 읍내 장터에 유랑극단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축하 폭죽이 터졌습니다. 갑작스럽고 요란한 소리가 공기를 찢었습니다. 시를 고르던 서연은 갑자기 몸을 웅크리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고 숨은 그물에 걸린 새처럼 가빠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한 손으로 귀를 막아주며 다른 손으로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수어를 했습니다. 안전해. 내가 있어. 괜찮아. 그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문을 두드리듯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두 어머니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뜻한 생강차를 건넸습니다. 폭죽 소리가 잦아들자 서연의 떨림도 겨우 멎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옆에 있을게. 모든 소란도 다정한 속삭임이 될 거야. 그날 밤 민준은 마루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내의 몸에 난 상처는 아물고 있지만 기억 속의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작은 충격에도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아내의 영혼의 문 앞에 놓인 등불이 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었습니다. 그녀가 길을 잃지 않도록 충분히 따뜻한 등불. 그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거를 침묵 속에 묻어둘 수만은 없다고. 맹목적인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이 제 이름을 찾고 두려움이 더 이상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과거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날의 희미한 증거들을 다시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옛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은퇴한 유 씨가 이제 약재 창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사람 구한 그 광부 총각 아니요? 민준은 공손히 인사하고 옛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유 씨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책상 서랍에서 누렇게 변한 서류 뭉치를 뒤졌습니다. 그때 기록은 허술했지만 내가 군 보건소 의사 선생님을 도와서 등에 깊은 상처가 난 여자아이를 꿰맨 기억이 있소. 만약 같은 아이라면 흉터에 그분 특유의 바느질 자국이 남아있을 거요. 그분은 다른 도로 이사 갔지만 주소는 내가 아직 가지고 있소. 민주는 주소를 받아 적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보건소를 나와 그는 예전에 박 여산의 옆집에 살았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이사를 갔지만 사람들은 비탈길 꼭대기의 기와집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눈이 흐릿한 할머니는 서연의 이름을 듣자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날은 참 흐렸지. 철민이 놈이 박신의 담벼락을 넘어가는 걸 봤어. 옷소매가 찢어지고 얼굴엔 상처가 나 있었지. 소리치려 했는데 녀석이 험악하게 노려보더군. 잠시 후에 끔찍한 비명이 들렸지만 그 동네가 워낙 외져서 아무도 달려가지 못했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자 인생은 꽃과 같아서 어떤 꽃은 짓밟히고도 향기를 내뿜으려 하지. 그 아이가 바로 그런 꽃이야. 저녁에 돌아와 민주는 들은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나무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아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과거의 폭풍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조각들이 언젠가 필요해지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김 여사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서연이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놈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게다. 민주는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둑한 새벽에 갱도로 내려가면 매캐한 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는 망치 소리, 낡은 레일 위를 구르는 광차 소리, 그리고 깜빡이는 전등 불빛 아래서 서로를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광석을 끌어올릴 때마다 왼쪽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그는 고통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동료 광부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이 요즘 사람이 달라졌어.
그는 등이 더 꼿꼿해졌고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마치 그의 어깨에 맨 것이 작업 도구뿐만 아니라 집마루에서 그를 기다리는 가녀린 누군가를 향한 책임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 술집 앞에서 철민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내 놈, 옛날 일을 들쑤시고 다닌다며. 이 광부 새끼가. 민주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어. 철민은 땅콩 껍질을 까서 바닥에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그 벙어리가 이제 짖을 줄도 아나 보지? 아니면 내 놈이 가르쳐서 사람들 등쳐먹으려는 수작인가? 옆에 있던 술꾼 하나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철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먼지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부끄럽지도 않소. 지난번에는 당신 자식들이 듣고 있으니 입 조심하라고 했지만 오늘은 당신 심장이 계속 뛸 수 있도록 입 조심하라고 말해주지. 철민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다가와 민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민준은 피하지 않았지만 손을 내려 그가 건드린 가슴팍을 감쌌습니다. 막 피어난 불씨를 보호하려는 듯이. 그때 몇몇 남자들이 끼어들어 철민을 말렸습니다. 이 사람아, 그만하게. 광부들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철민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이내 비틀거리며 술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 앞에 물을 따라주고 수어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글자 배웠어? 서연은 웃으며 삐뚤빼뚤하게 쓴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평화. 글씨는 삐뚤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민주는 마치 나비 날개를 만지듯 그 글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집안에 지키는 것이고 밖의 비바람은 우리가 울타리를 세워 막는 거야.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약속처럼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박 여사가 커다란 소쿠리에 씻은 송편 잎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송편을 빚었습니다. 민주는 잎을 닫고 서연은 소를 넣고 김 여사는 모양을 다듬었습니다.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송편을 빚었습니다. 서연이 서툴러서 모양이 찌그러지자 민주는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매듭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마치 서툰 문장을 바로잡아 주듯 천천히 송편을 찌는 솟은 저녁부터 불 위에 올려졌고 붉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온 가족은 손 옆에 둘러앉아 김이 오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배급표를 쓰던 옛날 명절 이야기를, 박 여사는 장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는 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따뜻해. 세 글자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침묵을 지나온 험난한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녘 솥에 불이 꺼졌습니다. 민주는 첫 송편을 꺼내 김을 닫고 접시에 담았습니다. 따뜻한 김과 함께 구수한 찹쌀과 소립향이 퍼졌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서연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녀를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상처를 후벼 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실로 올바르게 꿰매기 위해서. 그는 아내의 등 오달의 희미한 흉터를 만지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고통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러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부르지 못하겠지. 마당의 서리가 녹고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부엌 한 구석 벽에 기대어 있던 목발 위에는 얇은 탄가루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손으로 가루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목발을 보니 지나온 고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험한 고개와 나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작은 집 안에는 이미 기둥처럼 굳건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서로를 향할 때 어둠은 스스로 나갈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송편을 빚던 그 밤 이후 민준과 서연의 작은 집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위해 죽을 끓였고 서연은 시어머니의 옷을 꿰맸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김 여사도 이제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말수는 적어도 속은 깊은 아이라고 늘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가끔 들러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마당에 빨래를 넣는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민준이 아직 걷어내지 못한 어두운 구름이 있었습니다. 월말의 어느 오후 민준이 일하고 있을 때 철민이 동료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트럭을 막아서서 푼돈을 요구하다가 술에 취해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산 경비원이 오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놈이 벙어리 마누라한테 짖는 법을 가르쳐서 나한테 대들게 만들었어. 내가 그놈한테 끝이 뭔지 보여주마. 그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로 퍼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국그릇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그 남자의 모습, 술 냄새와 거친 숨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칼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옆에 앉아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천천히 수어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등잔불 옆에 앉아 낡은 수첩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젊은 날을 짓밟은 그 억울함을 그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파괴했던 사람이 이제는 말하고 살고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 생각은 한밤중에 붉은 불씨처럼 그의 머릿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오래전 서연의 상처를 꿰매주었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의사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심한 충격을 받았던 건 기억나오. 넘어진 상처가 아니었지. 그때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집안의 힘 때문에 사건이 덮여버렸소.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당시의 상처, 기록부를 찾아보시오. 군청기록 보관소에 있을 거요. 그는 서랍에서 누렇게 변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보관하고 있던 사본이요. 민주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불덩이를 쥔 듯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민주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 일을 들추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서연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눈 감고 살아서는 안 되지만 지혜로워야 한다. 뭘 어쩔 셈이냐. 때리거나 욕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철민이 서연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할 겁니다. 일주일 후 광산 전체 회의가 열리던 날 민주는 서연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맨 뒷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의는 철민을 포함한 몇몇 직원의 징계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막 들어서는 순간 서연이 작게 몸을 떨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딱 3마디만 하면 돼. 관리자가 철민의 이름을 부르며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막 입을 열었을 때 갑자기 회의실 뒤편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한자 한자 또렷했습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철민은 얼어붙은 채 돌아보았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무서웠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회의장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옆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관리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철민이 고개를 푹 숙이고는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등잔불이 그녀의 온화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수어로 물었습니다. 나 잘한 거 맞아요? 민주는 아내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겼어. 그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긴 거야. 서연은 웃었습니다. 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양철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도 더 이상 그녀를 떨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동네 아이들에게 수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아도 있었고 발음이 서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손들을 하나하나 잡고 허공에 글자를 그리는 법을 끈기 있게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소리 없이 말하는 서연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박 여사는 멀리서 밝게 웃는 딸의 모습을 보며 민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민준은 퇴근길에 늘 아이들을 위해 작은 사탕 봉지를 사들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수어로 민준 아저씨 하고 인사할 때마다 그는 탄가루 묻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밥을 먹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척한 얼굴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머뭇거리며 모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서연은 잠시 굳어 있다가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는 흘려보내주자고 말하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천천히 다가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철민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일찍 일어나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봄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풀잎의 이슬이 마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증오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갓난아기처럼 옅은 미소를 머금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곁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이제 평안해진 거지? 밖에서는 새벽의 첫 햇살이 창살을 넘어 두 부부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어둠과 고통, 그리고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작은 집에는 사랑과 믿음의 조용한 숨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알았습니다. 자신과 서연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입이 아닌 긴 밤을 지나 빛을 보게 된 두 사람의 심장으로 다시 말을 찾아가는 여정이. 그해 봄, 집 앞 골목의 아카시아 나무가 연보라색 꽃을 피웠고 그 향기는 서연의 잠결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부부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큰 소리에 놀라 옴츠리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미소 짓고 말하고 온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차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후면 그녀는 동네 아이들에게 수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작은 엄마처럼 한없이 다정하고 끈기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갱도에서 불빛을 찾은 광부처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야.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3월이 되자 광산에서 새로운 채굴 구역을 열었고 민주는 조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일은 더 힘들어졌고 시간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새벽에 나가 한밤중에 돌아오는 날도 있었지만 그는 피곤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문 앞에서 기다리는 서연과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농담을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다
병날까봐 겁나. 서연은 웃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면 기쁜걸요. 안에서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 김 여사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여사가 문득 말했습니다. 나 며칠 시골에 좀 다녀와야겠다. 묵혀둔 밭이 있는데 그냥 두기 아까워서.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갈래요. 민준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고 어머님만 며칠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옛날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아직도 무서운지 확인하고 싶어요. 민주는 아내가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진정한 평화를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막지 않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외갓집으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흙길을 따라 언덕을 넘자 잡초가 무성한 옛집이 나타났습니다. 기와 지붕은 한쪽이 무너져 있었고 담쟁이 덩굴이 벽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문턱을 넘으며 가볍게 손을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 같았습니다. 모서리가 다른 나무 책상, 빛바랜 커튼, 그리고 어릴 적 고무줄 놀이를 하던 마당 구석까지 낡은 흙냄새와 함께 피 묻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대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래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민준이 어느새 등 뒤로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아.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을 쓸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돌아왔어요. 그날 오후 그들은 집을 청소했습니다. 박 여사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민주는 낡은 제기를 닦았습니다. 서연은 마당에 들꽃을 꺾어 화병에 꽂았습니다. 해가 지자 세 사람은 부엌에 둘러앉아 장작 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힘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슬픔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아요.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장하다. 그날 밤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가게에서 서연을 처음 만난 날부터 그녀가 눈물 속에서 말하기를 연습하던 밤들까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어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함께 손잡아줄 사람이 있다면 그 어둠마저도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그는 옆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머금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연의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민주는 아내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가슴 벅찬 연민을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서연이 말을 하고 자신감 있게 걷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박신혜를 도왔구먼. 딸이 복을 받았어.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그들은 시골집을 떠났습니다. 차에는 텃밭 채소와 아카시아 꽃이 실려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연은 뒷자리에 앉아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저 청각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실을 열고 싶어요. 민주는 놀랐지만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서연은 돌아보며 아침 안개를 뚫고 비추는 햇살처럼 맑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 여사가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곳과 마주할 용기가 생겼으니 이제 정말 강해진 거다. 온 가족이 웃음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노란 호박꽃이 핀 넝쿨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책상에 앉아 광산본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작은 교실을 열게 해달라는 허가 요청서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 아내는 말을 잃었다가 되찾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충분한 빚만 있다면 모든 침묵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연이 등불 밑에서 옷을 꿰매며 새로운 문장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끊어지는 그 소리 하나하나를 들으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일기장의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어떤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충분히 깊이 사랑할 때 그 상처는 빛나는 흔적이 된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아내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빛나는 흔적이야. 서연은 고개를 들고 숨결처럼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목소리예요. 밖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둠을 지나온 두 사람이 이제는 등불 아래 앉아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자 마을 뒤편 언덕은 온통 노란 햇살로 뒤덮였습니다. 민준 부부의 작은 집에서는 매일 오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에게 배우러 오는 동네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책상과 낮은 의자 몇 개, 그리고 칠판으로 쓰는 하얀 천이 전부였지만 그곳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연은 색분필로 수어 기호를 그렸고 민주는 옆에서 아이들이 글자를 조합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땀이 등을 적시는 더운 날에도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는 마루에서 부채질을 하며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제 마음으로 남을 덮여줄 줄 아니 참 복 많은 아이다. 박 여사도 가끔 올라와서는 좁은 교실을 보고 말했습니다. 마당에 차양이라도 하나 치자. 비 오고 볕들면 아이들이 고생하잖니.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퇴근 후에 광산에서 낡은 함석을 좀 구해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무렵 민주는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성실하고 욕심 없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그는 밥을 먹으며 서연이 들려주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서툴렀지만 날이 갈수록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6살 배기 수아라는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도 옛날 나처럼 말을 못해요.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죠. 아이를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겁먹은 눈으로 날 볼 때면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너도 곧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민주는 아내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아이들이 글 쓰는 것을 봐주고 있을 때 광산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동료인 박 조장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밖으로 불러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자네 소식 들었나? 광산에서 인원 감축을 한다는데 계약직들이 잘릴 수도 있다더군. 민준은 잠시 굳었습니다. 저는요, 자네 이름도 명단에 있다는 소문이 있어. 다리가 약해서 새로 뚫는 깊은 갱도는 무리일 거라고들 하더군. 민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35의 나이에 다리까지 절뚝이는 자신이 일자리를 잃으면 다른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걱정스럽게 한 것은 자신의 밥벌이가 아니라 서연의 작은 교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얼마 안 되는 월급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이 평소와 달리 말이 없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숨기지 않고 광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굳어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만두게 되면 집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민주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당신한테 모든 짐을 지게 해. 걱정 마. 나 아직 힘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든 아내를 보았습니다.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등 위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운명에 의해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은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관리자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이건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네. 하지만 내가 자네를 기계보수팀으로 추천해 줄 수는 있네. 일은 더 가볍고 월급은 줄겠지만 경력은 유지할 수 있을 걸세. 민주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그에게 일이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올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침묵했던 아내의 웃음소리가 있는 그 집으로 오후에 민준이 소식을 전하자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부서만 옮기는 거야. 먹고 살기엔 충분해. 그녀는 웃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옆에 있던 김 여사도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은 실제로 있다고 하더니 우리 집에 복이 있어 굳은 일도 좋게 풀리는구나. 그때부터 민주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는 돌아와 차양을 고치고 교실에 놓을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망치질과 톱질을 가르쳤고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일했습니다. 차양이 완성되자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이제 비 와도 안 무서워요. 서연은 남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민주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저 당신이 좋은 곳에서 가르쳤으면 했을 뿐이야. 어느 날 교실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읍내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특별한 교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기사를 쓰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선생님을 이 일에 계속 머물게 하나요? 서연은 한참 생각하더니 한자 새기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대답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기자는 감탄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장애를 딛고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 입학을 신청하는 사람, 심지어 군청에서 지원을 위해 실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는 기사를 읽고 울었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고개 숙이지 않고 제 삶을 사는구나. 민주는 그저 웃으며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아내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저 이제 말 잘하죠. 그럼 노래하는 것처럼 아름다워. 그럼 나중에 제가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되면 당신도 기쁠 거예요.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서 기쁘고 당신은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기뻐. 밖에서는 여름밤의 바람이 불어왔고 신문에는 두 부부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고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이 지나 운명이 마침내 어둠을 헤쳐나온 두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서연의 작은 교실은 더 이상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옆 동네, 심지어 다른 군에서까지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단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그들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침묵해야 하는 기분을, 모두가 웃고 말할 때 자신은 소리 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면 민주는 책걸상을 정리했고 서연은 칠판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박 여사님 가게 구석에서 조용히 바느질하던 첫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 온 세상의 슬픔을 다 짊어진 것 같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웃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서연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노랗게 익어가는 호박넝쿨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나를 동정이 아닌 사랑으로 봐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민주는 말없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바람도 멎을 만큼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얼마 후 군청에서 교실을 장애 아동을 위한 공립교육시설로 지원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연을 정식 교사로 초빙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민준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환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에 몇 줄을 적었습니다. 말을 빼앗겼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다니 이것이 바로 인생의 기적이 아닐까. 새로운 교실에서 가르치게 되면서 서연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 아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광산으로 출근했습니다. 20년 넘게 침묵 속에 살았던 서연 선생님은 이제 교단에 서서 익숙한 손짓으로 허공의 기호를 그리고 비온 뒤 갠 햇살처럼 환한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은 가족에 대해 가르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우리가 굳건히 서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집중해서 그녀를 따라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다가와 서연의 가슴에 손을 얹고는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수어를 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점심 민주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아내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학교 벤치에 앉아 창문 너머로 아내가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머리카락과 진지하면서도 온화한 얼굴을 보며 그는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온 서연이 그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우리 선생님 모습 좀 보려고.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서연이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이 놀라 어른들을 불렀고 소식을 들은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과로로 쓰러졌으며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니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주는 아내가 교실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며 아내를 돌봤습니다. 서연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릴 텐데 민주는 아내를 보며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지만 나는 당신이 아픈 걸 기다릴 수 없어. 그 단순한 말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신혼 첫날 밤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처럼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쉬는 동안 서연은 책을 읽고 동료에게 보내줄 수업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매일 밤 민주는 옆에 앉아 그녀가 쓴 글을 읽어주고 의견을 보태주었습니다. 아내가 어깨에 기대 잠들면 그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침묵하던 시절부터 교단에 서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준 것은 기적이 아니라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진실하고 끈기 있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건강이 나아진 서연은 다시 교실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민주는 반대했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에 매일 자신이 데리러 가겠다는 조건으로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온 날 아이들이 달려나와 그녀를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서연 선생님. 그 소박한 부름에 그녀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멀리 서 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았으니 나는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진 시골길을 민주는 자전거를 끌고 서연은 뒤에 앉아 남편의 허리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은은한 들꽃 향기가 풍겼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행복해 보이나요? 민주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나도 바로 그 행복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작은 길은 황혼 속으로 사라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함께 손잡고 모든 고통을 지나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을 때 아내의 교실에서는 여전히 등잔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서연이 아이들에게 복습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가족, 사랑, 인내라는 단어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 밖에 조용히 서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여인이 이제는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발음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서연이 교실을 정리하다가 마루에 서 있는 남편을 보고 웃었습니다. 왜 거기 서 있어요? 민준이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조금 더 보고 싶어서. 그는 아내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당신 정말 잘 가르쳐. 아이들이 당신을 무척 좋아해.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아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뿐이에요. 그 말에 민주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아내는 바로 그 두려움을 겪어봤기에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을. 며칠 후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청에서 나온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연 선생님의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특수교육학회에 선생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공무원은 초청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경비는 저희가 모두 부담하니 걱정 마십시오. 도 전체에서 몇 분만 모시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가 돌아간 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리 떠나본 적도 그런 큰 자리에 초대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진실한 노력을 받기 때문이야. 그녀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말할 수 있을지 무서워요. 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그냥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 사람들은 마음으로 이해할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아내의 여장을 꾸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수첩에 떨리는 글씨로 적었습니다. 내일 서울에 간다.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았던 사람들에게 그들도 다시 살고 말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민주는 그 글을 몰래 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내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아직 안개가 걷히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른 서연이 창밖의 글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서서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버스가 떠나고 그는 길 한가운데 서서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멀어지는 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 민주는 광산에서 군청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 맞으시죠? 서연 선생님께서 학회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모든 참석자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겪었던 침묵의 세월, 동정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먼지 자욱한 갱도 천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해냈구나. 다음 날 저녁,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문 밖까지 나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아내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장하다, 내 아내.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진실했기에 사람들이 믿은 거야. 그녀는 가방에서 소박하지만 귀한 상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얘야, 네가 평범한 사람들처럼 무대에 서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서연은 어머니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전 한 번도 평범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질문에 민준과 박 여사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다. 그녀는 다르지 않았다. 단지 세상이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그 후 교실은 더욱 붐볐고 서연은 여전히 소박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볼 때마다 그녀가 자신과 그녀 자신을 모두 구원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해 저녁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있을 때 서연이 물었습니다. 만약 그때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민준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 마.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진짜 장애인은 나였을 거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영영 몰랐을 테니까.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뺨 위에서 이슬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들려요? 내 심장은 아직도 당신 때문에 뛰고 있어요. 민주는 대답 대신 그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그 작은 집 안에서는 서로를 보듬는 두 사람이 겨울의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해봄, 호박꽃이 다시 노랗게 피었고 민주는 서연이 예전보다 자주 피곤해하고 기침을 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아내가 걱정할까봐 숨기는 것을 알았지만 불길한 예감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서연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바쁜 날이 생기면. 그 말에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말 마, 듣기 무서워. 서연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요. 내가 없어도 이 교실은 계속되었으면 해요. 그날 오후 서연은 수업 중에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선천성 심장병이 악화되어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1억 원. 그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서연은 깨어나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아요. 민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남은 인생이 고생이야.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돈을 구하러 사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박 여사는 낡은 금 귀걸이를 내밀었고 동네 사람들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저금통을 들고 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아내가 처음 말을 배우던 날 쓰러지고도 아이들부터 걱정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수술이 위험하지만 희망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아내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만약 내가 없더라도 교실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우리 사랑의 남은 조각이에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울지 말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는 복도에서 피가 나도록 주먹을 쥔 채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며 웃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불렀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눈을 뜨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했죠. 교실 지켜주기로.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평생 당신의 목소리가 꺼지지 않게 할게. 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은 믿음과 인내만으로도 생과 사의 경계에서 사람을 되돌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퇴원하던 날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이 달려나와 그녀를 껴안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서연은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고생이 이 미소 하나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서연은 건강이 나아지는 대로 다시 교실을 열었습니다. 수업 첫날 그녀는 칠판에 사랑이 있다면 들리지 않는 소리도 느낄 수 있다고 썼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랑 민준 아저씨처럼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은 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민주는 아내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사는 법을 알았어.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의 낡은 수첩 마지막 장에 새로 쓰인 글을 보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날 당신이 왔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든 아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 서연아. 당신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 밖에서는 달빛이 열린 수첩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글씨들은 소리 없이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랑의 증거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의 교실은 이제 사랑의 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녀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주는 광산 일을 그만두고 아내의 곁에서 센터 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도에서 열린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 시상식에 서연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와 말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고 아픈지를 물어주었습니다. 그는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민주는 자랑스러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운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서연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너무 지치거든 슬퍼하지 말아요. 이 교실만 지켜준다면 나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거니까요. 그는 아내의 목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연말 발표회 날 서연은 앙상한 몸으로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들 덕분에 나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단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서연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내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날 아이들은 고맙습니다. 서연 선생님이라고 쓴 종이를 들고 와 울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관 옆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편히 쉬어. 당신의 교실은 내가 지킬게. 그 후 민주는 약속대로 매일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벽에 걸고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혼자 가르치는 게 아니오. 아내가 지금도 여기서 함께하고 있어.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머리는 희끗해졌고 손은 떨렸지만 그는 단 하루도 교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무엇이 선생님을 수십 년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사랑의 목소리는 절대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요. 어느 해질녘 그는 아내의 낡은 수첩 마지막에 글을 썼습니다. 서연아, 나 약속 지켰어. 교실은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당신의 목소리는 이 아이들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어. 그는 고개를 들어 노랗게 핀 호박꽃을 보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저만치 서서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바람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 서연아. 여전히 가르치고, 여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사랑해. 그는 교실 문을 닫고 아내의 사진 아래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은 사랑의 센터라는 팻말을 비추었고 그 빛 아래 남자의 얼굴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오래전 말을 잃었던 그의 아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멀리 퍼지는 목소리가 되어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 민준과 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여정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서연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남편의 고요한 헌신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때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따뜻함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인내가 만들어내는 기적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